전 세계가 대체 왜 한국에만 열광하고 있는 거야?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미국 명문 스탠포드 대학의 한 강의실 일본 최고의 명문대를 수석 졸업한 여성이 첫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미국인 교수가 설명한 대한민국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로 인해 여성은 얼마 후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하야사카 유리입니다. 도쿄대학교 정보공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그 중심에 서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중학교에서는 전국 과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엔 이미 대학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독학으로 마스터했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천재라고 불렀어요. 도쿄대 입학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입학시험에서도 최고점을 기록했죠. 학부 4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어학점 아래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교수님들께서는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연구실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겨주셨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3학년 때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일본 AI 산업의 미래라는 별칭을 얻게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몇 차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저는 그 모든 관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식 날 총장님께서 직접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정답이었다고 말이에요. 미국 유학도 당연한 다음 단계였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추천하는 장학금을 받아 스탠포드 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됐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정받겠다고 실리콘밸리 최고 기업들이 저를 모셔가려고 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의 저는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실리콘밸리에 온 거죠.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스탠포드 캠퍼스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말이죠. 첫 수업 전날 밤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여러 번 검토했고 질문할 내용도 미리 정리해뒀어요. 거울 앞에서 영어 발음도 연습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학생들의 눈빛이 저와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어디서든 최고였던 제가 여기서는 그저 평범한 학생 중 하나였으니까요.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존슨 교수님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일하신 분이죠. 첫마디가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디지털 혁신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그 한국말인가요? 일본보다 작은 나라 항상 우리를 따라오려고 애쓰는 그 나라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마 한국 학생들이 많아서 그들을 배려하는 수업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에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국가 중 하나라고 하시더군요. 5G 기술, 디지털 결제 시스템, 전자정부 서비스까지 모든 면에서 혁신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잘못된 정보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디지털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셨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시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무심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래프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5G 보급률 비교 차트였습니다. 한국이 무려 85%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은 겨우 27%였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 잘못된 자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질 리가 없어. 분명 어떤 실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교수님께서 두 번째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 이용률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94%인데 일본은 18%. 18%라고요? 제 옆에 앉은 독일 학생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와,
일본이 이렇게 낮을 줄 몰랐는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현금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 중 하나라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도쿄 올림픽 때문에 급하게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현금 사용률이 압도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일본에서 살 때 저도 항상 현금을 들고 다녔어요. 편의점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대형마트에서도 현금으로 계산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반면 한국은 어떻냐고 교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택시비, 커피 한 잔, 심지어 길거리 음식까지 모바일로 결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뒤에서 한국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카카오페이 쓰세요. 그 말에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만 웃지 못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세 번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전자정부 서비스 평가 순위였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공식 자료라고 하시더군요. 1위 한국, 2위 덴마크, 3위 핀란드, 일본은 14위였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럴 리 없어. 분명 뭔가 잘못됐을 거야.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정부의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24시간 언제든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말이에요. 반면 일본은 어떻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직도 시청에 직접 가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일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팩스를 사용하는 기관도 여전히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도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으러 다녔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제한적이었죠. 네 번째 자료는 스타트업 생태계 비교였어요. 유니콘 기업 수를 비교한 차트였습니다. 한국이 13개, 일본이 6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인구도 경제 규모도 일본이 더 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교수님께서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언어의 디지털 친화성에 대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서 컴퓨터 입력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하시더군요. 반면 일본어는 어떻냐고 물으셨어요.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를 섞어서 써야 하고 같은 한자도 여러 가지 읽는 법이 있어서 컴퓨터 처리가 복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본어가 제 모국어가 디지털 시대에는 걸림돌이 된다는 건가요? 제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미국 학생 하나가 질문했어요. 그럼 일본은 왜 디지털화가 늦어진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교수님은 문화적 요인이 크다고 하셨어요. 전통을 중시하고 변화를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문화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항상 질문하고 토론하던 제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어요.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 분명 편파적인 수업이야. 존슨 교수가 일본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는 거야.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기분 좋게 해주려는 거겠지. 정치적으로 올바른 척하는 거야. 객관적인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당장 확인해 보겠어.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들이 정말 맞는지 직접 찾아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먼저 5G 보급률부터 검색했습니다. 구글에서 여러 통계 사이트를 뒤져봤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GSMA의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5G 보급률 87%, 일본 29%. 아니야, 이 사이트가 잘못된 거야. 다른 곳도 찾아봐야 해. 저는 계속 검색했어요. ITU, 옴디아,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어떤 사이트를 봐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저는 일본어 사이트들도 찾아봤습니다. 총무성 발표 자료, NTT 도코모 보고서. 모든 자료가 같은 내용이었어요. 디지털 결제 부분도 확인해봤습니다. 일본은행 발표 자료를 찾았어요. 현금 사용률이 여전히 70%를 넘는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 자료에서는 모바일 결제 비중이 90%를 넘었어요.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일본이 기술 선진국이라고 배웠는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일본에서 살 때 겪었던 불편함들 말이에요. 은행 업무를 보려면 평일에 직접 가야 했고 공공기관 일은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해야 했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3시간 동안 계속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인터넷 속도, 스마트폰 보급률, 전자상거래 규모.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제가 우물 안개구리였던 거구나. 일본 내부에서만 살면서 바깥 세상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언론의 역할이었어요. 일본 언론은 왜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일본이 최고라는 식으로만 보도했잖아요. 한국과의 객관적 비교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더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국제기구 통계만 골라서 확인했어요. 세계은행, IMF, OECD. 어디를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었어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꾸준히 발전해왔고 일본은 제자리 걸음을 했던 거죠.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드디어 받아들였어요.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현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자료를 읽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한글이 표음 문자라서 배우기 쉽고 컴퓨터 입력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심지어 유네스코에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인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언어도 기술이구나. 그리고 한글이라는 언어 기술이 디지털 시대에 한국에게 엄청난 이점을 주고 있구나.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유리야, 내가 틀렸어. 지금까지 너무 오만했구나. 변화를 받아들일 때가 됐어.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분노와 부정을 멈추고 현실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더군요.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스탠포드 도서관은 정말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로 찾은 건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 보고서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화 정책의 역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부가 체계적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온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광대역 인터넷 보급 정책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했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자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송도, 판교 같은 신도시들이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됐다고 하더군요. 교통, 에너지, 행정 모든 것이 IoT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교육 분야 자료를 보고도 놀랐어요. 한국은 이미 2000년대부터 모든 학생에게 컴퓨터 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AI와 코딩 교육까지 정규 과정에 포함시켰다고 했어요. 금융 혁신 자료는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전통 은행업계를 혁신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서비스들이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연구였어요.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표음 문자라서 배우기 쉽고 컴퓨터 처리에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라고 평가했다고 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디지털 혁신에 적응해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요.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일본의 로봇 기술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혼다의 아시모, 소프트뱅크의 페퍼 같은 로봇들을 소개하려고 했어요. 제 차례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 온 김민수라는 학생이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5G 기반 스마트시티 운영 모델이었어요.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민수는 부산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5G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교통신호, 가로등, 쓰레기통까지 모든 도시 인프라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어요. 발표 자료의 완성도도 놀라웠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사례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었거든요.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도 감탄하며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일본의 로봇 기술에 대해 발표했어요.
하지만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 로봇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일본 로봇들은 아직 실험 단계이거나 전시용이었거든요.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 발표가 너무 구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김민수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계산할 때 그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결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QR코드 하나로 순식간에 끝났어요. 저는 여전히 현금을 꺼내고 있었죠. 김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현금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택시, 버스, 지하철은 물론이고 전통시장에서도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노인분들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이 실험실에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기술을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나라였어요. 반면 일본은 기술은 발전했지만 실제 적용은 더딘 나라였죠. 그날 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질투와 존경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국이 부러웠지만 동시에 배우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고민했어요. 제 안에서 여러 감정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상한 마음, 질투심,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질 거라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저는 항상 최고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현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김민수에게 다가가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들을 공유해주기도 했고 궁금한 점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교수님께도 개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은 기뻐하시며 추천 도서 목록을 주셨습니다. 한국어로 된 원서들도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어와 일본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그들의 언어로 된 자료를 직접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이 정말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며칠 배우다 보니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규칙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읽을 수 있었죠. 일본어와 비교해보니 더 놀라웠어요. 일본어는 같은 한자라도 여러 가지 읽는 법이 있어서 복잡한데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됐어요.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입력할 때도 한글이 훨씬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심이 섰어요. 직접 한국에 가보자고 말이죠. 책과 인터넷으로만 배우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마침 한국의 카이스트와 교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디지털 정책 연구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달랐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출입국 심사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빠르게 진행됐어요. 지하철을 타는 순간 또 놀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어요. 교통카드 앱으로 개찰구를 통과하고 지하철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죠. 역 안내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어요. 카이스트에 도착해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체크인 과정도 모두 디지털로 이루어졌어요. QR코드로 신원을 확인하고 앱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설도 IoT로 연결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연구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저보다 훨씬 젊었는데도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쏟아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들이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기술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제가 배운 한국어는 아직 기초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연구진들이 영어로도 소통해줘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고마워했습니다. 연구 주제는 일본의 디지털 전환 방안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일본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제 안에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연구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 경험을 나누겠다고 말이죠. 변화는 불편하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배움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가슴이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고국이 그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을 떠나기가 아쉬워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 스탠포드에서 한국에 대한 수업을 들었을 때의 충격, 도서관에서 밤새 자료를 찾아보던 날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직접 체험한 모든 순간들이 생생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일본이 최고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어요. 진정한 강함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부르는 그들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 말이에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제가 만난 한국의 연구자들은 모두 겸손했습니다.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진정한 혁신의 정신을 봤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저는 전하고 싶어요. 우리도 변할 수 있다고, 아니 변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큰 변화의 이야기를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저는 경쟁만 생각했어요. 누가 더 우수한가, 어느 나라가 더 앞서 있는가만 따졌죠. 하지만 이제는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도쿄대 수석 졸업생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던 제가 다시 학생이 되어 배우는 기쁨을 느꼈어요. 무너진 자존심은 더 큰 겸손함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편함을 직면하는 용기야말로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저처럼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면 과감히 그 틀을 깨보세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 물으신다면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어요. 한국은 기술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변화에 가장 유연하게 반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저도 그 변화의 작은 시작점이 되고 싶습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야사카 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진정한 학습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